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여러분, 열심히, 영상을 잘 보고 있죠. 물론, 수업 시간에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그것 가지고도 뭐라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쌤이 수업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할 수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그 중세 유럽의 성장과 변화라는 부분을 볼 겁니다. 크게 얘기하면 우리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 황제 그리고 교황의 대립에 대해서 봤는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서유럽 중심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게 우선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랑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럽의 여러 가지 국가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만한 유럽의 모습이 한번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십자군 전쟁입니다. 우리 이게 집밥 요거까지 하고 나 다음 시간에 특식한다 그랬었죠. 요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얘기할 것 같은데요.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면 이제 점점 교황이 강해진다는 게 가장 키워드겠죠. 점점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 욕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11세기 후반, 우리 3단원을 그 대주제 3에서도 배웠는데, 셀주크 티르크가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합니다. 그러면서 영토를 왼쪽으로 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비잔티움 황제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걸 받아들인 교황이 세속적 욕구를 통해서 전쟁을 참여하고자 하는 호소를 합니다. 그 호소가 바로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예루살렘, 안티오크 및 그 밖의 도시들에게 크리스트 교도가 박해를 받고 있다. 신을 믿지 않는 트리크인이 진출은 그칠 줄 모르고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다가오고 있으니 성지의 형제들을 구하자라는 게 목적이겠죠. 그리고 예수의 성묘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겠는가라고 봉건 영주들한테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적과 꿀이 뜨르는 땅은 신이 그대들에게 내린 토지다 라는 게 보이겠죠. 그러면서 영주들의 그 봉건 영토, 토지에 대한 욕구, 재산에 대한 욕구를 자극을 하면서 이 십자군 전쟁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1차, 4차 이렇게 나와 있죠. 마지막에 여기 보면 8차까지 나와 있습니다. 8차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성지 회복을 목표하고자 했던 거는 실패로 끝나게 되고, 결국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예루살렘 이 지역은 나중에 셀주크 티르크를 넘어서 오스만 제국이 이제 차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 결과는 어땠을까? 당연히 교황의 말을 따라서 갔던 봉건 영주는 몰락할 것이고, 그럼 이걸 가자고 했던 누구도, 그렇죠, 교황에 대한 권한도 당연히 쇠퇴하겠죠. 하지만 장점,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자면 이 십자군으로 가는 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했던 이 상인들, 즉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비잔티움, 동유럽에 있던 이슬람 문화가 이제 반대로 역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유럽 문화가 발전한다. 왜? 비잔티움 문화가 뭐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가 비잔티움에서 같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걸 정리한 한 문단으로 정리한 이야기 프랑스사를 한번 읽어보고 십자군 전쟁을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십자군 전쟁은 처음에 그 순수한 열정과는 달리 교황은 교황권 강화, 그리고 영주들은 영토 확장으로 목적으로 하는 등 점차 각자의 정치적, 경제적 이권에 따라 움직이면서 그 목적이 변질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이 십자군 전쟁이 실패로 끝남으로써 전쟁 시작 전 절정을 이루었던 교황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십자군에 종군하였던 기사 계급들도 몰락했습니다. 반면에 전쟁 이후 왕권이 크게 강화되고 왕권의 성장으로 국민국가의 발전도 앞당겨졌다. 그리고 또한 십자군 전쟁으로 지중해 무역이 재개되면서 상업이 발전하고 이슬람과 비잔티움의 새로운 문화가 서유럽에 유입되어 중세 문화가 만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결국 새시대 원동력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중세는 몰락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전쟁이 뭔가의 그 결과로서 전쟁으로 인해서 큰 변화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를 봐야겠죠. 뭐가 성장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도시가 성장해되고 장원이 해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배경으로는 이제 시장도 발달하게 되고 인구도 증가하게 되고 십자군 전쟁 이후 교역도 활발해지면서 교역권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중해 교역권 같은 경우에는 베네치아, 제노바 어느 나라죠? 그렇죠.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번영하게 되고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함부르크, 리베크 같은 북독일 도시들이 한자 동맹을 맺습니다. 북독일이라니까 독일이겠죠. 한자 동맹을 맺고 북해랑 발트해 요 지방에서 연안 북방 무역을 독점을 하고 그러면 이 지중해 교역권과 북방 교역권을 연결해주는 이 내륙 교역권도 이제 성장을 할 텐데 뭐가 성장하느냐? 그렇죠.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장이 생깁니다. 이 정기 시장이 생겨요. 어디에? 프랑스 쌍파뉴 지역에 있는 정기시가 열린다. 요 지역을 얘기합니다. 여기 그래서 프랑스가 성장을 하게 된다. 쌍파뉴 지방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도시가 크게 성장을 하겠죠. 왜? 상공업이 발달하면 상인들이 돈을 제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영주와 국왕 간의 대립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금전적으로 일단 미안해요. 네, 금전적으로 일단 재정 지원을 상인들이 하는 거죠. 지원을 누가? 상인들이 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쌍무적 계약 관계를 맺었던 이 영주에게 크게 저항을 하게 되고 그 각각의 도시에서 자치권을 획득하게 되면서 자신들만의 운영체제 바로 길드라는 걸 만들고 생산을 교역하고 통제한다. 여러분들 게임 같은 거 하시면 클랜이나 이런 것들 만드시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들만의 클랜에서 운영하는 방법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에 보시면은 이 길드의 이런 운영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자신들이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그 장원제라든지 농노제 같은 것들이 해체되는 모습 또한 있겠지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화폐 경제가 만들어지면서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상인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농토, 영토를 기반으로 했던 영주들의 권위가 굉장히 감소하게 되고 또한 14세기에 들어서 유럽 전역에 이게 돕니다. 흑사병. 네, 최근에 우리가 굉장히 큰 전 세계적인 유행하는 코로나를 겪었죠. 그거보다 더 심했다라고 합니다. 유럽의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날아갔다라고도 이야기하면서 흑사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동력이 감소하고 노동력이 귀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장원이 해체를 하게 되고 농민들이 기존의 영주들에게 반발하는 모습들도 보여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둘 다 14세기에 있었던 건데요. 이 흑사병 이후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자크리의 난, 그리고 영국에서는 와트 타일러의 난이 이루어진다. 그 와트 타일러의 난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와 있죠. 1에이커당 4펜스의 지대를 대고 보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농노 예속된 게 아니라 나도 자영농으로서 살고 싶다라는 모습들도 보이기 시작했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죠. 그럼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이야기했던 교환권이 쇠퇴하는 모습도 봐야겠죠. 십자가 전쟁 실패했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 열기가 약화되면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느냐, 아비뇽 유수라는 사건을 거치게 됩니다. 왕권이 강화되고 교황권이 약화되다 보니까 왕과 교황과의 대립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세금을 이제 물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 조금만 더 확대해서 얘기를 하면 프랑스의 그 당시 왕은요, 필리프 4세가 되겠고요. 교황 같은 경우에는 교황은 보니파키우스 8세가 이제 대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대립을 하는 와중에서 필리프 4세가 본인뿐만 아니라 플러스 그 상인들 같은 이제 그 국민들의 모임인 3부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교황한테 세금을 물리게 됩니다. 세금을 물리게 되면서 이 교황을 압박을 하게 되고요. 이 결과 로마에 있던 교황청이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교황청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그 아비뇽이라는 건 프랑스 땅이거든요. 즉 프랑스 황제 권한 아래 교황이 소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물론 나중에 이제 아비뇽에서 로마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분열이 일어나느냐, 심지어 로마 그리고 아비뇽에서 교황이 각자 두 명이 발생하는, 각각 한 명씩 해서 두 명이 발생하는 등 교회가 대분열을 겪기도 합니다. 그걸 보고 있으니 기존에 있던 이제 카톨릭 신도들이 이제 수도원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15세기에 들어오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개혁 내용입니다.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는 흡스 같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비판합니다. 어떻게 비판하느냐? 이 위클리프의 글을 보면은 예수께서 반드시 교황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다. 이를테면 100명의 교황이 있고 모든 수도사가 추기경이 된다 해도 신앙에서 성서와 일치할 때만 찬송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것을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콘스탄츠 공의회가 소집이 됩니다. 이 공의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지도자들인 누구들의 모임이냐? 추기경들의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추기경 한 분이 이제 서임이 되셨는데 그 추기경 회의에서 이 위클리프도 이단으로 몰아내고요. 후스 같은 경우는 아예 화형을 시킴으로써 교회 내부에서 자정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여기서 보이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살펴볼 거는 이제 왕권이 그렇게 강화되겠죠. 왕권이 강화되면서 중앙 집권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의 각국,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럽의 그런 나라들이 만들어지면서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3세기에 들어와서 영국에서는 존 왕이 그 전쟁을 위해서 세금을 귀족들한테 굉장히 많이 부과하게 되니 귀족들이 마그나 카르타라는 대헌장을 승인할 것을 요구를 하면서 의회가 만들어집니다. 의회가 만들어지고 100년 의회가 만들어져서 이게 지금에 따지면 이제 영국식의
그 상하원 의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의회가 만들어지면서 왕권이 살짝 줄어들었다가 여기까지는 왕권이 살짝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백년 전쟁에 패배한 것도 요것도 이제 프랑스랑 전쟁을 했는데 패배를 하는 것도 왕권이 점점 떨어질 것 같았는데 귀족들 간의 전쟁이었던 장미 전쟁은 15세기에 있었는데요. 장미 전쟁으로 귀족 간의 전쟁을 하다 보니 역으로 왕권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중앙 집권 국가인 헨리 7세가 등장을 하면서 튜더 왕조라고 하거든요. 중앙 집권 국가의 토대가 영국에서 마련이 됩니다. 그러면서 의회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중앙 집권 국가도 만들어지는 그런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백년 전쟁에서 승리하죠. 백년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게 백년 전쟁이 그냥 연도만 얘기를 하면 14에서 15세기인데 이 15세기 끝나는 날이 이거예요. 1453 언제 또 등장하냐면 요때 참고만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합니다. 누구한테? 오스만 제국한테. 요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년전쟁 여러분 잘 아시는 잔다르크가 활약을 하면서 백년전쟁 승리 후에 중앙집권 국가의 발전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영국과 프랑스는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정리하시면 것 같고요. 독일과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독일은 계속 분열 상태가 지속됩니다. 뭐 한자 동맹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각각의 도시들이 발전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왕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황금 문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그렇죠. 제후들이 황제를 선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신성 로마 제국이 바로 요 독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교황령 있죠. 그리고 각각의 도시 베네치아, 나폴리 이런 나라들 있죠. 그러면서 각각 분열되는 상태로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에는 안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는 그래서 묶어서 얘기하면 요거는 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은 누구랑 싸웠어요? 그렇죠. 이슬람과 싸웁니다. 이슬람 세력과 싸우면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5세기 후반 이베리아 반도, 여기가 이베리아 반도거든요. 성립을 되면서 여기 선생님 너무 조그맣게 했는데 이슬람 후 우마이야 이슬람 세력을 축출해 나가면서 요거를 역사적으로 재정복 운동이라고 해요. 재정복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과정에서 여기 있는 카스티아, 아라곤이 서로 이제 결혼을 하면서 스페인, 에스파냐 왕국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카스티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축구팀 그렇게 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2세기 카스티아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15세기 후반 이제 지중해가 아닌 대서양으로 진출을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았죠.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정리를 해드리면 즉 십자군 전쟁으로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교황권도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영주도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신에 상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발전하게 된다. 교황권이 떨어지다 보니까 역으로 이제 왕권이 크게 강화되게 되고 영주의 권한이 떨어지게 되니까 도시, 그래서 자유민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도시가 성장을 하면서 도시를 구성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지원을 받기도 하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각각의 이제 유럽에서의 국가가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의 이야기가 굉장히 다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들이 각각이 다르기는 하지만 보이더라. 반대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교환권을 다시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하기 위한 개혁의 움직임도 하나하나 보이더라. 왜? 유럽에서 그렇다고 이 크리스트 벽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거에 비해서 그 설명이 굉장히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조금 더 보충을 해 가면서 여러분들 얼개를 짜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문화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갔는가를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